너무 커서 두 손으로도 못 받아줘요. 숨을 몰아쉬며 내가 내뱉은 첫 마디에 그는 잠깐 멈칫하더니 낮게 웃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천천히 넣어드릴게요. 귀끝이 뜨거워졌다. 이 시간 이 아파트 복도에서 저런 대사를 주고받다니. 누가 엿들으면 무슨 오해를 하겠는가. 하지만 내 앞에 놓인 건 옆집에서 건네온 커다란 수박 한 통. 내 품에 안기엔 너무 컸고 싱크대 위로 올리자면 어깨에 걸쳐야 할 정도로 묵직했다. 그는 두툼한 손바닥으로 수박을 가볍게 밀어 올려 조심스레 내 싱크대 한가운데 툭 소리를 내며 내려놓았다. 그의 손등이 스치듯 내 손끝을 지나갔다. 그 짧은 감촉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수박 껍질에 맺힌 물방울이 바닥으로 또르르 흘렀다. 쿵쿵, 아직도 가슴이 요동쳤다. 그때 며칠 전 병실에서 시어머니가 내 손을 붙잡고 흘리던 마지막 숨이 떠올랐다. 흰 조명이 피곤하게 깜빡이던 그 밤, 어머니는 내 손가락을 꼭 감싸쥐고 말했다. 수진아, 옆집 그 사람 평생 혼자 산 이유가 있다. 그걸 잊지 마라. 두꺼운 이불과 소독약 냄새 사이로 그 말만이 이상하게 선명했다. 이유가 있다. 왜? 어떤? 누구도 끝내 묻지 못한 질문이 내 속에서 아직 계속됐다. 무거우셨을 텐데 죄송해요. 나는 수박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닙니다. 이런 건 한 번에 깊이 들이밀면 깨질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말끝에 웃음이 묻어 있었다. 싱크대 위의 수박이 문제일 뿐인데 그의 단어 선택은 자꾸 딴 생각을 불러왔다. 내 뇌가 먼저 달려가고 현실이 한 박자 늦게 따라붙는 느낌. 미묘하게 어지러웠다. 그럼 전 이만. 그는 짧게 인사하고 돌아서려 했지만 나는 얼결에 그를 불러 세웠다. 잠깐만요, 민호 씨. 그가 다시 나를 보았다. 반백의 머리카락이 조용히 빛을 머금었다. 눈빛은 깊고 단단했으며 어쩐지 내 말을 기다리는 연습이 오래된 사람의 눈빛 같았다. 그 저번에 수확하신 토마토, 소금만 살짝 찍어 먹어도 정말 달더라고요. 내 말은 엉뚱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도 몇 알 땄습니다. 드실래요? 네, 그런데 혼자 드시기 너무 아깝잖아요. 나는 괜히 말을 길게 느려보탰다. 저 수박도 컸고 같이 나눌래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시계를 흘깃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런데 칼질은 제가 할게요. 크기가 좀 다루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얼굴이 뜨거워졌다. 별뜻 아닌 말인데 내 귓속에서 이상하게 울렸다. 그는 주방으로 들어와 수박을 반으로 가르며 말했다. 칼끝이 껍질을 지나 붉은 속살을 가를 때 서걱하는 소리가 아파트의 오후를 시원하게 갈랐다. 잘린 단면에서 단내가 확 피어올랐다. 씨가 꽤 많네요. 그가 포크로 씨를 톡톡 건져내며 말했다. 저는 씨 많은 게 싫진 않아요. 내가 무심코 답했다가 스스로에게 먼저 깜짝 놀랐다. 말과 생각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그가 짧게 웃었다. 그렇군요. 우리는 수박과 토마토를 한 접시에 담아 마주 앉았다. 포크가 유리 그릇에 닿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다. 가까이 앉으니 그의 비누 냄새가 났다. 깨끗하고 아무 향도 아닌 듯한데도 오래 남는 냄새. 나는 그 냄새의 성격을 단정할 수 없어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머님 편히 가셨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잠들듯 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말끝이 떨리자 그는 한 박자 쉬고는 천천히 물컵을 내게 건넸다. 급히 넘기지 마시고 조금씩 마시세요. 네. 물은 분명 물인데 그가 쓰는 단어들은 자꾸만 조금씩 천천히 같은 리듬으로 미끄러졌다. 그리고 그 리듬은 이상하게도 병실에서 어머니의 숨이 얕아졌다 깊어지던 호흡과 닮아 있었다. 어머님이 말씀을 남기시진 않았나요? 그가 조심스레 묻자 나는 대답을 주저했다. 그 한 문장 평생 혼자 산 이유가 있다는 말을 어떻게 건네야 할까? 소문처럼 껄끄럽지도 고백처럼 무겁지도 않게. 나는 수박 한 조각을 작게 베어 물었다. 단물이 혀끝에 스쳤다. 그분이 왜 혼자 사는지 언젠가 알게 될 거라고요. 내가 말을 고르자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파문처럼 금세 가라앉는 잔물결. 사람들 말은 늘 가볍죠. 네. 그래도 궁금하시면 천천히 물어보셔도 됩니다. 성급하면 금방 상처가 납니다. 그는 포크로 수박 한 조각을 집어내게 내밀었다. 내가 그 포크를 입에 넣으려다 멈칫하자 그는 포크를 접시에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직접 드시는 게 더 편하시겠죠. 미안하다는 말 대신 나는 접시를 내 쪽으로 조금 끌어당겼다. 단내가 더 가까워졌다. 그 순간 현관 쪽에서 바람 소리가 나더니 등이 서늘해졌다. 아파트 복도의 형광등이 한 번 폭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여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호. 창밖 하늘은 벌써 무겁게 내려앉는 중이었다. 그가 일어나 창문을 닫았다. 빗방울이 첫걸음을 떼듯 성가신 소리를 내며 유리창에 부딪혔다. 비가 제법 오겠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은 괜히 몸이 무거워지죠. 무거우면 혼자 들지 마세요. 부탁하시면 제가 천천히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장난스럽게 눈을 맞췄고 나는 웃다가 기침을 했다. 기침 소리에 가려 떨리던 마음이 잠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했다. 비가 더 굵어졌다. 창틀을 타고 물줄기가 미끄러졌다. 그가 돌아가려 현관에 섰을 때였다. 복도의 조명이 또 한 번 꺼졌다가 이번엔 오래 켜지지 않았다. 우리 집 사이 짧지 않은 어둠이 눌어붙었다. 정전인가 봐요. 차단기 확인해 보시겠어요? 제 집도 같이 나갔나 봅니다. 그는 휴대폰 불빛을 켠 채 문 밖으로 나갔다. 어둠 속에서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계단실 차단기 쪽이 젖었네요. 오늘은 오래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문을 조금 더 열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불빛이 작게 흔들렸다. 천둥이 툭 멀리서 넘어왔다. 어둠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크게 만들었다. 발소리, 숨소리, 말 없는 틈. 그 틈에서 병실의 희미한 숨소리와 어머니의 말이 또 한 번 떠올랐다. 이유가 있다. 혼자 산 이유가. 그리고 나는 어쩐지
그 이유를 묻는 일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민호 씨. 내가 먼저 불렀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내 쪽으로 돌아왔다. 오늘 위험하시면 잠깐 여기 계셔도 돼요. 창문이 잘 안 닫혀서 바람이 세게 들어오거든요. 혼자 맞기엔 좀 벅차서. 그는 문턱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그 망설임은 예의였고 나는 그 예의가 좋았다. 끝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잠시만.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네. 살살 들어오세요. 그가 문턱을 넘는 순간 바람이 우리 사이로 휙 끼어들었다. 젖은 공기, 복도의 어둠, 깜빡이는 작은 불빛. 내 집이 낯선 장소가 된 것처럼 낯설었고 낯설어서 오히려 숨이 쉬어졌다. 우리는 둘 다 조용했다. 말 한마디 없이도 말보다 더 많은 걸 건네는 때가 있다는 걸 동시에 알아채기라도 한 듯. 싱크대 위 잘려진 수박은 여전히 반짝였고 빗소리는 조금 더 깊어졌다. 어둠은 다행히 오래가지 않았다. 다시 켜진 조명 아래에서 방금까지의 어둠이 꿈처럼 희미해졌다. 그래도 남는 것들이 있다. 말끝의 온기, 손끝의 감촉, 그리고 아직 묻지 않은 질문들. 그날 밤 나는 접시를 씻으며 혼잣말을 했다. 조금씩 천천히. 수돗물이 손목을 타고 흘렀다. 어머니의 말이 다시 귓가를 건드렸다. 평생 혼자 산 이유. 나는 아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그가 문턱을 넘어와 잠시 머무는 걸 허락했듯 내 마음도 그 문턱을 조금 넘었다. 아주 조금. 그리고 그 조금이 어쩌면 모든 걸 바꿀지도 모른다. 창밖 빗소리가 한 번 더 굵어졌다. 휴대폰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가 꺼졌다. 나는 내일을 생각했다. 내일은 그의 집에 잠깐 들러 차단기가 괜찮은지 함께 확인해도 될까? 좁은 계단실에서 손전등 불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할까? 어둠은 모든 것을 크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내 심장 소리도 조금은 더 크게. 정전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복도 끝에서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계단실은 젖은 모래주머니처럼 눌어붙어 있었다. 민호 씨가 내게 손전등 하나를 건넸다. 잡을 때는 이렇게 손에 꽉 끼워 쥐어야 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원형 불빛이 손바닥을 가로지르며 내 맥박까지 드러내는 듯 했다. 나는 살짝 웃었다. 생각보다 두껍네요. 처음엔 미끄러워요. 손에 익으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계단을 내려가 차단기 박스를 열었다. 빗물이 스며들었는지 내부가 눅눅했다. 민호 씨가 드라이버를 꺼내 조심스럽게 고정 나사를 풀었다. 이런 건 한 번에 확 올리면 더 고장납니다. 천천히 밀어 넣어두고 물기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의 어깨가 아주 잠깐 내 팔에 닿았다 떨어졌다. 어둠은 아주 작은 접촉도 크게 만든다. 나는 불빛을 그가 일하는 손끝에 맞췄다. 굳은 살이 선명했다. 스위치가 딸칵하고 반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아직은 무리네요. 오늘 밤은 그냥 촛불 쓰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그는 내 대신 손전등을 들고 앞서 걸었다. 계단 참마다 젖은 공기가 올라왔다. 문 앞에 닿자 그는 잠깐 서서 말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제 집에서 촛불 하나 빌려가시죠. 아니면 잠깐 있다가 가셔도 되고요. 잠깐 괜찮아요. 문이 열렸다. 그의 거실은 생각보다 단정했다. 낮은 책장, 오래된 턴테이블, 잘 접힌 담요. 그리고 창가 작은 테이블 위에 상자 크기의 철제 양초함이 놓여 있었다. 그는 성냥을 그었다. 파지직 짧은 불꽃이 튀고 초심지가 서서히 타올랐다. 불은 너무 세게 붙이면 금방 꺼집니다. 기초열을 충분히 먹여야 오래 갑니다. 그의 말은 생활지였는데 내 뇌는 또 다른 길로 달려갔다. 나는 괜히 기침을 했다. 먼지 때문에. 그는 찻주전자를 올렸다. 오늘은 비가 차갑습니다. 진하게 우려드릴게요. 깊게 오래 담가야 맛이 나거든요. 물 끓는 소리가 점점 높아지다가 고르게 잦아들었다. 제스민 향 같은 게 공기를 바꿨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옆얼굴이 바람 결대로 흐릿하게 흔들렸다. 그 얼굴은 매끈하지 않았다. 약간의 굴곡, 약간의 그늘, 오래 혼자서 닦고 다진 표정들. 이상하게 그 거친 부분들이 마음을 놓이게 했다. 여기 앉으세요. 그가 작은 방석을 내주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등 뒤로 책장 모서리가 살짝 닿았다. 나는 허리를 바르게 세우며 책등을 훑었다. 요리책, 수리실무서, 토양관리,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 표지가 살짝 해져 있었다. 사진 보셔도 됩니다. 내 시선이 머문 걸 눈치챘는지 그가 먼저 말했다. 오래된 것뿐이라 재미는 없을 거예요. 나는 사진첩을 무릎 위에 올렸다. 첫 장을 넘기자 그의 어머니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다. 흑백 사진 속의 웃음은 더 단단해 보였다. 다음 장에는 동네 축제, 엘리베이터 앞 고장 안내문, 새로 심은 토마토 모종을 들고 선 그의 뒷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난은 손끝이 잠깐 멈추는 걸 느꼈다. 사진 속에 내가 아는 얼굴이 있었다. 한복 저고리를 단정히 여민 채 환하게 웃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서 어깨를 맞댄 또 다른 여자. 내가 병실에서 몇 번이나 들었던 이름 순자. 두 사람의 팔짱 사이로 작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메모를 빼냈다. 연필로 눌러 쓴 글씨. 그 애는 마음이 넓다. 편견이 없다. 언젠가 혼자 서게 되면 그 옆에 꼭 누군가 있어야 한다. 시어머니의 글씨체였다. 메모 가장자리는 손때로 반들거렸다. 나는 불쑥 올라오는 가슴의 뻐근함을 천천히 눌러 앉혔다. 이 말은 누구를 향해 있었을까? 나일까 아니면 어머님이 제 어머니와 오래 인연이 있었죠.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편지로 또 가끔 이렇게 사진으로 소식을 나눴습니다. 서로 지켜보고 도우면서 어머님이 제 얘기를 네, 마음이 넓은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강한데 부드럽다고. 웃음이 나왔다. 울음과 비슷한 웃음. 촛불 끝이 작게 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 앞에 밀어두었다. 너무 뜨겁습니다. 한 번에 들이키지 마세요. 조금씩 적셔가며 드셔야 덜 때입니다. 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뜨거움이 손바닥으로 천천히 들어왔다. 입술에 닿자 첫 모금이 과하게 뜨거웠고
혀끝이 살짝 저렸다. 정말 지나네요. 밤은 길고 비는 깊습니다. 지나지 않으면 금방 식어요. 그의 말은 집 안온도처럼 차분했다. 어쩌면 내 쪽이 그 온도를 자꾸만 올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다시 사진첩으로 시선을 돌렸다. 다른 장에는 예전 옥상 텃밭 사진이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날짜와 품종이 적혀 있고 구석에 작은 별표가 몇 개 찍혀 있었다. 별표 옆에 메모. 이건 실패. 너무 세게 눌러 담음. 다음엔 살살, 간격 넓게. 토양도 너무 꽉 조이면 뿌리가 숨을 못 쉰답니다. 그가 사진을 같이 보다가 중얼거렸다. 처음엔 다 세게 눌러 담죠. 그래야 단단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숨통을 틔워주는 거예요. 물이 지나가고 바람이 스며들 틈. 그의 손가락이 별표 옆을 가볍게 톡 건드렸다. 아무리 좋은 씨여도 자리를 잘못 잡으면 못 버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에도 토양이 있다면 그 토양의 숨통은 어디쯤일까? 병실에서부터 이어지는 말들 천천히 조금씩 간격, 틈 이내 머릿속에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다가 흩어졌다. 비는 점점 굵어졌다.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낮게, 깊게 내려앉았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물어봐도 될까요? 내 목소리가 내 의지보다 먼저 앞으로 나갔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유. 촛불의 불꽃이 잠깐 흔들렸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나를 보았다. 내가 아니 이수진 씨가 직접 물어보는 건 처음이네요. 대답은 오늘 말고 다음으로 미뤄도 될까요? 그가 아주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처럼 말했다. 지금은 비가 너무 큽니다. 큰 비 속에서 큰 얘기를 꺼내면 엉겨붙어요. 다음에 맑은 날에. 그땐 제가 먼저 꺼내겠습니다. 거절은 아니었다. 약속 같은 유예. 나는 찻잔을 다시 들어 올렸다. 네.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오래 천천히.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그럼 차를 더. 그가 주전자를 살짝 기울였다. 깔때기처럼 좁은 주둥이에서 물줄기가 가늘고 길게 떨어졌다. 너무 많이 붓지 마세요. 넘치면 다 버려야 하니까요. 네. 적당히 살살. 우리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은 촛농처럼 천천히 흘렀다. 촛농이 초받치미로 맺히고 굳어 작은 언덕을 만들었다. 그 위로 또 한 방울이 얹히고 모양이 조금씩 달라졌다. 어쩌면 이야기들이 자라는 방식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한 방울씩 모양을 바꾸면서 문득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딸 지영의 이름이 떴다가 꺼졌다. 다시 켜졌다. 엄마 어디야? 하나의 문장이 들어왔다. 따님이 걱정하시나 봐요. 네, 오늘 비가 심해서요. 나는 짧게 옆집, 금방 들어갈게라고 보냈다. 문자를 보내는 손끝에 아직 찻잔의 열이 남아 있었다. 수진 씨. 그가 조심스레 불렀다. 네. 어머님이 마지막에 남긴 말씀 혹시 더 있으셨나요? 나는 사진첩 속 메모를 다시 접어 제자리에 넣으며 대답했다. 평생 혼자 산 이유가 있다고. 그걸 잊지 말라고. 잊지 않는 것과 묻지 않는 건 다른 일이죠.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저도 잊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은 채 오래 살았고요. 그런데 그는 아주 잠깐 숨을 고르고 이제는 묻혀있는 걸 꺼내야 할 때 같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첩 아래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봉투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오래된 그리고 조심스럽게 보관된 것들. 그는 그중 하나를 꺼내 나에게 내밀었다. 앞면에는 박 여사님께 라고 적혀 있었다. 잉크가 군데군데 옅어져 있지만 글씨는 고요하게 남아 있었다. 이건 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어머님께 열어봐도 될까요? 지금은 말고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돌려드리죠. 어머님의 물건은 어머님 댁에서 읽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는 봉투를 내 손에 천천히 올려놓았다. 그 이후에 첫 줄이 여기에 있습니다. 손바닥이 무거워졌다. 봉투의 얇은 종이 질감이 생생했다. 촛불이 낮게 떨며 그림자를 만들었다. 바람이 살짝 들어왔는지 불꽃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가 다시 곧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나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다. 어깨끈이 어쩐지 낯익게 무겁게 느껴졌다. 현관으로 걸어가며 그는 우산을 내밀었다. 넓고 튼튼합니다. 둘이 써도 충분해요. 너무 바짝 붙으면 움직이기 힘드니 반뼘만 간격을 두죠. 우리는 반뼘 간격으로 서서 우산 아래로 들어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비가 우산 천을 두드리는 소리,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 어둠은 여전히 크고 비는 여전히 깊었다. 하지만 내 손에는 작지 않은 불빛 하나가 있었다. 박 여사님께 그 봉투처럼 정확한 무게의 불빛. 집 문 앞에 닿자 그는 우산을 더 밀어 내 쪽으로 기울였다. 내 어깨가 젖지 않도록.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저도요. 오늘은. 그가 짧게 웃었다. 너무 많이 담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다음엔 조금 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다. 집안은 다시 내 냄새가 났다. 봉투를 꺼내 현관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다. 싱크대 위에 남겨둔 수박 조각이 촛불보다 밝은 붉은 빛으로 반짝였다. 나는 낮게 속삭였다.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다음엔 조금 더. 아침 햇살은 비에 젖은 골목길을 번쩍이게 했다. 밤새 쏟아지던 빗줄기는 멎었지만 땅은 여전히 축축했고 공기에는 풀잎 냄새가 가득 배어 있었다. 나는 현관 앞에 걸린 우산을 털며 고개를 들었다. 맞은편 담장 너머로 두 아줌마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눈길은 분명히 내 쪽을 향하고 있었고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내는 듯했다. 아니, 그 집 여자가 또 저 집에 들렀다더라. 글쎄 말이야. 평생 혼자 살던 사람이 왜 혼자였겠어? 다 이유가 있는 거지. 들리는 얘기로는 전처랑도 참 별일이 많았다잖아. 나는 땅바닥을 보며 현관문을 닫았다. 귓가에 박힌 말들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전처, 별일, 헛소문이든 뭐든 입에서 입으로 옮겨다니며 점점 커지는 게 소문이라는 걸 나는 잘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궁금증을 더 자극했다. 부엌에서 차를 데우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딸 지영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는 매서웠다. 엄마 요즘 자꾸 옆집에 들른다면서요? 지영아, 그게 아니라. 아니라니요? 동네에 다 소문났어요. 그 집 남자 위험한 사람이라고 다들 말하잖아요. 엄마만 몰라요? 위험한 사람? 넌 직접 본 적 있니? 그냥 얘기만 들은 거 아니야? 엄마,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외로우신 건 알지만 그렇다고 아무한테 기대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무한테. 그가 아무도 아니라는 걸 나는 왜 이렇게 세게 반박하고 싶었을까? 그날 오후 텃밭에서 잡초를 뽑다가 다시 마주쳤다. 민호 씨는 무릎을 꿇고 흙을 고르고 있었고 나는 손에 작은 모종을 쥐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심으시려면 여기를 파세요. 깊게 단단하게 눌러야 합니다. 나는 망설였다가 모종을 내려놓았다. 흙은 생각보다 차갑고 촉촉했다. 그가 내 손등을 살짝 잡으며 흙을 눌렀다. 이렇게요. 너무 얕으면 금방 쓰러집니다. 깊게 넣어야 뿌리가 안 흔들려요. 나는 순간적으로 다른 의미가 겹쳐 들렸다. 이렇게 깊게 들어오시면 전 감당이 안 돼요. 말을 내뱉고 나서 얼굴이 붉어졌다. 그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정원 일은 다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 단단해 보여도 속은 비어 있거든요. 안까지 꽉 눌러 넣어야 안심이 되죠. 내 손끝은 여전히 그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다. 엄마! 지영이었다. 회사에서 막 퇴근한 듯 구두굽이 흙길을 찍으며 다가왔다. 얼굴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엄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꼴 당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영아, 오해야. 그냥 텃밭 일을 같이 손까지 잡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엄마 체면이란 게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체면? 지영아, 이건 체면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엄마 제발 그만해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민호 씨가 조용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불편하게 해드렸나 보네요. 앞으로는 거리를 두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깊게 꽂혔다. 지영은 내 팔을 끌었다. 엄마 들어가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나는 억지로 팔을 빼내며 딸을 바라봤다. 지영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잘못이야? 사람으로요? 엄마만 그렇게 생각하지 다들 다르게 보잖아요. 엄마 진짜 상처받기 전에 그만두세요. 지영은 발을 구르고 집으로 들어갔다. 남겨진 나는 여전히 흙이 묻은 손을 허공에 둔 채 서 있었다. 옆에서 민호 씨가 낮게 중얼거렸다. 마음이 넓으시네요. 그런데 넓은 마음일수록 더 아프게 다치죠.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방 안에서 한참을 뒤척였다. 지영의 눈빛,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민호 씨의 말까지 모두 겹쳐서 머리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떨림이 일어나고 있었다. 누군가를 향한 기대, 그리고 두려움.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늘도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귀에 울렸다. 그 사람 평생 혼자 산 이유가 있다. 내 인생을 바꿀 남자다. 다음 날 오후 비는 가늘게 내렸다. 장막 끝자락의 비는 얇았지만 끈질겼다.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을 서성였다. 모퉁이를 돌자 우산을 들고 서 있는 민호 씨가 보였다. 우산천은 넓고 단단해 보였다. 비가 애매하네요. 그가 먼저 말을 건넸다. 그러게요. 우산을 펴야 할지 그냥 맞고 걸어도 될지. 함께 쓰시죠. 이건 둘이 써도 여유가 있습니다. 너무 바짝 붙으면 움직이기 힘드니까 반뼘만 간격을 둬요. 우리는 반뼘을 두고 우산 아래로 들어갔다. 우산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어깨 너머로 흘렀다. 걸음을 맞추려다 보폭이 자꾸 어긋났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가까이 붙었다. 어깨가 스쳤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향을 잘 못 잡아서. 괜찮습니다. 좁은 길은 가끔 서로 몸을 비켜줘야 지나갑니다. 시장 골목 앞에 도착했을 때 우산 천을 때리는 빗소리가 묵직해졌다. 그는 우산을 더 내 쪽으로 기울였다. 내 어깨는 금방 마르는데 그의 셔츠는 점점 젖어갔다. 어깨선을 따라 물이 가늘게 흘렀다. 젖었어요. 나는 무심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의 어깨에 올렸다.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는 건 막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가 내 손수건을 집어 가볍게 눌렀다. 천이 물을 먹으며 색이 짙어졌다. 너무 세게 누르면 자국이 남습니다. 살살 알겠어요. 우리는 생선가게 앞에서 잠시 멈췄다. 파도 소리가 녹음된 스피커가 낮게 깔리고 얼음이 은빛 비늘이 반짝였다. 나는 고등어 2마리를 골라달라고 했다. 상인이 칼을 대며 물었다. 배 쪽을 깊게 갈라드려요? 나는 대답을 망설이다가 민호 씨를 쳐다봤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너무 깊으면 살이 무너져요. 오늘은 얇게 대신 오래간 하시죠.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말이 왜 이렇게 길게 귀에 남는지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산 아래 공기가 따뜻해졌다. 골목 끝을 돌아서는 순간 바람이 불어 우산이 휘청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팔을 잡았다. 단단한 힘줄이 손바닥 아래서 움직였다. 괜찮으세요? 네, 갑자기 밀려들면 제가 못 버텨요. 말을 내뱉고 나서야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우산을 다시 세웠다. 그럼 제가 받쳐드리겠습니다. 중심만 잃지 않도록. 현관 앞에 다다르자 비는 더 가늘어졌다. 그는 우산을 접으며 내 손수건을 돌려주었다. 맡겼다가 말려서 깨끗이 돌려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씻을게요. 그럼 잠깐 들어가셔서 닦으시죠. 바람이 찹니다. 집안 공기는 비냄새가 섞여 촉촉했다. 나는 싱크대 위에 장바구니를 올려놓고 손수건을 수돗물에 적셨다. 그가 조심스레 말렸다. 타월은 이렇게 비틀지 말고 늘어뜨려서 물을 빼는 게 더 오래 갑니다. 한 번에 비틀면 결이 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늘 급해서 그런가 봐요.
급할수록 천천히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났다. 나는 머그컵 2개를 꺼냈다. 생강차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목이 풀립니다. 너무 진하면 올라오니까 2번에 나눠 부으세요. 나는 그의 말대로 물을 반쯤 붓고 기다렸다. 생강향이 피어올랐다. 다시 절반을 부었다. 증기가 우리 사이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지영 씨는 어제 화가 많이 나셨군요. 그가 먼저 꺼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가 아니 제가 엄마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나 봐요. 딸 앞에서는 모든 설명이 필요하더라고요. 부모와 자식은 간격을 넓히면 무너지고 너무 붙으면 숨이 막힙니다. 반뼘이 좋습니다. 그의 반뼘이 어제 우산 아래의 거리와 겹쳤다. 나는 컵을 감쌌다. 뜨거움이 손바닥으로 퍼졌다. 어제는 미안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제가 더 미안해요. 말을 너무 급하게 했거든요. 급한 마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깊이 들어가야 할 때가 있고 얕게 스쳐야 할 때가 있죠. 그걸 구분하는 게 어렵네요. 서로가 알려줍니다. 아파지면 깊었구나. 숨이 찌그러지면 좁았구나. 나는 웃었다. 그의 말은 때로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데 이상하게 실감났다. 창문을 때리던 빗소리가 잦아들었다. 대신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딱딱 떨어졌다. 고요가 조금씩 자리를 넓혔다. 혹시 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제 드린 봉투 읽어도 될까요? 네. 다만 혼자 계실 때요. 그게 좋습니다. 왜죠? 일부 문장은 소리내지 않고 삼키는 게 덜 아픕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접시를 올려놓았다. 얇게 썬 생강편과 꿀 한 숟갈. 쓴맛 뒤에 단맛이 옵니다. 혀끝이 놀라지 않도록 처음은 작게. 우리는 한동안 차를 마셨다. 말이 끊겨도 어색하지 않았다. 내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요즘 텃밭도 집도 혼자 하시기엔 일이 많아 보여서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있습니다. 창고에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어요. 위에 걸려 있어서 혼자 내리기 힘듭니다. 너무 크게 당기면 쏟아지니 같이 받쳐주실래요? 네. 천천히 받쳐볼게요. 우리는 창고로 갔다. 사다리를 고정하고 그는 위쪽 선반에 손을 뻗었다. 먼지가 살짝 흩날렸다. 상자의 바닥이 선반에서 천천히 밀려나왔다. 지금 조금만 더 밀면 됩니다. 받칠 준비되셨어요? 네. 2손으로 받칠게요. 너무 한 번에 내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내려갑니다. 깊게 넣지 않고 살살. 상자가 내 팔에 얹히는 순간 무게가 확 내려왔다. 나는 중심을 잡으며 한 발 물러섰다. 무거우면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버틸만해요. 우리는 상자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숨이 조금 가빴다. 상자에는 오래된 부엌 도구와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더 있었다. 이건 뭐예요? 아, 그건 오래된 드립포트입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거죠. 그는 나무 상자를 열어 반짝이는 주전자와 필터 홀더를 꺼냈다.
물을 올리고 원두를 굵게 갈아보죠. 오늘은 천천히 내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싱크대 옆에 섰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그는 주전자를 살짝 기울였다. 핵심은 속도와 원입니다. 처음 물을 올릴 때 너무 세게 밀어넣지 말고 작게 원을 그리며 이렇게 표면만 적셔줍니다. 숨을 내뿜을 시간, 즉 피어오르는 시간을 줘야 해요. 원두 표면에서 부풀어 오른 거품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이제 조금 더 깊이까지 스며들도록. 그러나 과하게 누르지 마세요. 무너지니까. 향이 방 안가득 번졌다. 나는 무심코 속삭였다. 이렇게 천천히 들어오는 게 더 깊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천천히 들어온 건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나눠 마셨다. 쓴맛 뒤에 단맛이 따라왔다. 나는 한 모금 더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다. 마음 한가운데 숨통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다. 대문 밖 빗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담았네요. 네. 그런데 괜찮았어요. 무리하지 않았어요. 현관 앞에서 그는 우산을 폈다. 돌아가실 때 빗방울이 커지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시 받쳐드릴게요. 고마워요. 반뼘만. 네. 반뼘만. 문이 닫히고도 한동안 집안에는 커피 향이 머물렀다. 나는 테이블 위 봉투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봉투를 당장 열지는 않았다. 대신 손바닥으로 천천히 눌러보았다. 종이의 거친 결이 손끝에 전해졌다. 깊이 들어가기 전에 나는 오늘의 온기를 오래 붙잡고 싶었다. 싱크대에 기대 눈을 감았다. 내일은 햇빛이 날까? 우산이 필요 없는 거리, 반뼘의 간격을 유지한 채 같이 걸을 수 있을까? 숨이 고르게 들고 났다. 너무 급하게 들이키지 않고 너무 얕게 흘려보내지도 않으면서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필요할 땐 반뼘만. 그날 밤 하늘은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듯한 비를 쏟아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줄기는 유리창을 흔들고 바람은 집을 통째로 잡아 흔드는 것 같았다. 나는 전등을 켜둔 채 주방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다. 마음속은 이상하게 더 불안정했다. 낮에 지영과 나눈 말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더 상처받기 전에. 딸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귀에 박혀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민호 씨의 손끝 온도를 떠올렸다. 너무 세게 누르면 자국이 남는다고 살살 해야 한다던 그의 말. 그 말은 단순한 텃밭의 지혜 같았지만 내 안에서는 더 큰 의미로 울리고 있었다. 순간 갑자기 불이 꺼졌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집안은 순식간에 암흑이 되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번쩍임이 비에 젖은 골목길을 하얗게 비췄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두드려졌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나는 서둘러 문을 열었다. 비에 젖은 민호 씨가 서 있었다. 어깨와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우산은 이미 뒤집혀 있었고 셔츠는 피부에 붙어 윤곽이 선명했다. 정전이 됐네요.
혹시 무섭진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비가 너무 심해요. 그는 망설이다가 현관 안으로 들어섰다. 젖은 셔츠에서 냉기가 퍼져나왔다. 나는 수건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걸로 닦으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고맙습니다. 그가 머리를 닦기 시작했는데 동작이 거칠었다. 나는 무심코 다가가 수건을 빼앗아 들었다. 그렇게 세게 하면 안 돼요. 두피가 다치잖아요. 살살 이렇게. 내 손이 그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움직였다. 물기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살살 해주세요. 너무 세면 못 버텨요.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순간 공기가 멎은 듯했다. 나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차라리 멈추는 게 더 어색했을 것이다. 수건이 젖어가면서 머리카락은 점점 마르고 대신 내 손끝은 더 뜨거워졌다. 그는 눈을 감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빗소리만 집안을 채웠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오늘만큼은 그냥 이대로 있어도 되겠습니까? 나는 대답 대신 수건을 그의 어깨에 얹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또 한 번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창문이 크게 흔들리며 집안 전체가 하얗게 물들었다. 나는 놀라서 그의 팔을 붙잡았다. 괜찮습니다. 제가 받쳐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잡힌 팔에서 심장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했다. 조금 후 비가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집안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온기가 생겨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지도 손을 떼지도 못한 채.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말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사람 내 인생을 바꿀 남자다. 비는 멈추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아침이 밝았다. 밤새 퍼붓던 빗줄기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하늘은 아직 눅눅한 구름을 머금고 있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다. 밤새 몇 번이나 열어볼까 망설였지만 결국은 이렇게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 봉투 앞면에는 또박또박 적힌 글씨, 박 여사님께.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으며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찢었다. 안에서 나온 건 2장의 편지였다. 오래된 종이에는 누렇게 세월이 배어 있었고 글씨는 삐뚤빼뚤하지만 힘이 있었다. 여사님, 제 아들은 평생 혼자 살게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아이를 나쁘게만 보지 말아주세요. 그는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입니다. 다만 누군가를 곁에 오래 붙잡을 자신이 없을 뿐입니다.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말이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왔다. 누군가를 붙잡을 자신이 없다는 말.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속박하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다음 장을 펼쳤다. 혹시라도 그 아이 곁에 서주실 분이 나타난다면 부탁드립니다. 깊게 묻지 말아주세요. 대신 오래 기다려주세요. 그 기다림이 그 아이에겐 사랑일 겁니다. 편지를 덮자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는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왜 임종 직전까지 그 사람을 잊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문득 창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창고 쪽에서 무언가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 속에 넣고 밖으로 나갔다. 민호 씨가 젖은 장작을 꺼내 햇볕 아래 널고 있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내가 말을 건네자 그는 고개를 들며 짧게 웃었다. 습기가 심해서요. 그냥 두면 다 썩어버립니다. 처음엔 젖은 줄도 모르고 쌓아뒀는데 나중엔 냄새가 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 햇볕에 말려야 합니다. 햇볕에 오래 두면 다시 괜찮아지나요? 네. 겉은 바삭해지고 속은 따뜻해집니다. 오래 버티죠. 다만 한번 고른 건 흔적이 남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나무 이야기가 아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 씨 어머니 편지를 읽었어요. 그는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럼 아시겠군요. 왜 제가 평생 혼자였는지. 네. 하지만 전혀 나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은 이유를 묻습니다. 왜 혼자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대답하면 상처만 깊어져요.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편지에 쓰여 있더군요. 깊게 묻지 말고 오래 기다려 달라고. 그런데 전 기다릴 수 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젖은 나무 사이로 햇빛이 깜빡였다. 이수진 씨. 그가 내 이름을 부르며 잠시 말을 멈췄다. 사실 제 아버지는 폭력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때부터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하게 울렸다. 사람들이 떠도는 소문은 모두 왜곡된 것뿐입니다. 전철하거나 이상한 일이라거나 다 제 침묵이 만든 그림자예요. 나는 그에게 다가가 수건을 건넸다. 아직 그의 머리카락은 어제 젖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림자는 결국 빛이 있어야 생기는 거잖아요. 어쩌면 민호 씨를 기다릴 사람은 이미 그 빛을 본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웃었다. 기다림이라 쉽지 않은 일인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보고 싶습니다. 그 순간 마당 끝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거기 계세요? 나는 당황해 편지를 가방 속 깊숙이 숨겼다. 지영은 땀에 젖은 얼굴로 마당으로 들어섰다. 엄마, 또 여기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제 정말 그만 좀 하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옆에 서 있는 민호 씨가 짧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방금 나무 정리 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지켜요. 지영의 말은 단호했다. 그러나 그 단호함은 불안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영아, 사람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보지 마.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진실은 소문과 다르다는 걸. 지영은 눈을 크게 뜨며 날카롭게 대꾸했다.
엄마, 진실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상처만 남을 뿐이에요. 그 말이 공기 속에 오래 맴돌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진실은 아픔을 동반하더라도 기다림 속에서야 온전히 빛난다. 며칠이 지나도 동네는 조용하지 않았다. 골목을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나이 들어서 눈이 멀었대. 돈이 있으니 저런다지 뭐. 딸은 불쌍해서 어쩌니. 나는 일부러 모른 척하며 걸음을 재촉했지만 그 말들은 가시처럼 등에 박혔다. 장바구니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지영이 기다렸다는 듯 나를 맞았다.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지영아. 엄마 체면도 제 체면도 다 무너졌어요. 회사 동료들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내 엄마 옆집 아저씨랑 그렇다며.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 평생 혼자 산 이유가 있다잖아요. 그 이유가 뭐든 결국은 엄마를 아프게 만들 거예요. 아니야. 내가 아는 것과 달라. 그 사람 그냥 세상에 다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엄마, 왜 자꾸 감싸요?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제가 더 무서워요. 지영은 울음을 터뜨릴 듯 얼굴을 돌려버렸다. 나는 그 등을 붙잡고 싶었지만 손끝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날 밤 또다시 비가 내렸다. 나는 홀린 듯 우산을 들고 민호 씨의 집으로 향했다. 창문 불빛이 흔들리더니 문이 열렸다. 이수진 씨. 그는 놀란 얼굴로 나를 맞았다. 젖은 내 어깨를 보고는 재빨리 수건을 내밀었다. 오늘은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낮게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들이 지영이까지 다 반대해요. 저도 버티기 힘들어요.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잘 압니다. 저를 둘러싼 말들이 얼마나 무겁게 들리는지. 하지만 수진 씨, 세상은 언제나 쉬운 쪽으로만 말합니다. 깊이 묻지 않으니까요.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손끝은 따뜻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제 제가 결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더는 도망치지 않고 제 과거와 마주서겠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왜곡한 이야기들을 전부 밝히겠다는 겁니다. 상처가 남아도 괜찮습니다. 숨기는 게 더 큰 죄니까요. 창밖에서 번개가 하얗게 번졌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수진 씨. 사람들이 뭐라 하든 따님이 뭐라 하든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 선택은 당신과 함께 서는 겁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울림 같았다. 나는 손끝을 떨며 그의 눈을 마주했다. 민호 씨, 그럼 우리 정말 맞서야 하는 건가요? 네. 이제는 도망치지 말고 서로 등을 맞대고 버텨야 합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빗소리가 세상 모든 소음을 지우듯 두드렸다. 그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마음 깊이 결심했다. 이제는 나도 더 이상 숨지 않겠다. 아침 햇살이 골목길을 천천히 덮었다.
며칠간 내리던 비가 그치고 동네의 먼지가 씻겨 내려간 듯 공기가 맑았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어제 밤의 결심이 아직 심장 속에서 뛰고 있었다. 민호 씨가 마당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한 셔츠를 입고 묵직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와 함께 작게 접힌 또 다른 종이가 들려 있었다. 수진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제 마음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그는 편지를 내게 건넸다. 편지 속에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것들의 진실이 적혀 있었다. 전처도 사건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 그의 어머니가 그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거리를 두게 만든 것. 나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슴속이 서서히 풀리는 것 같았다. 이제야 알겠어요. 왜 그렇게 혼자 계셨는지. 내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있잖아요. 그는 나를 바라보며 짧게 웃었다. 그 말 저한테 해주시길 바랐습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이수진 씨. 이제는 제발 저를 피하지 마세요. 저도 더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크게 2번 뛰었다. 네, 이제는 저도 숨지 않겠어요. 바로 그때 현관 뒤쪽에서 지영이 나왔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엄마. 그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도 더는 말리지 않을게요. 대신 엄마 상처만 받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지영을 안아주었다. 고마워, 지영아. 엄마가 잘 지킬게. 민호 씨가 지영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이제야 제대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를 웃게 해주세요. 그게 다예요. 그 순간 마당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민호 씨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이제 따뜻함이 더 컸다.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얼마나 뜨겁게 뛰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낮게 말했다.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은 오래갑니다. 나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소문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 앞에 있는 건 그와 나 그리고 새로운 길이었다. 민호 씨. 네. 같이 걸어요. 밤뼘 간격으로 천천히. 오래오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천천히 마당을 걸었다. 그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실했다. 집안에 남아있는 편지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내 인생을 바꿀 남자다. 이제 그 말이 두렵지 않았다. 나는 그저 웃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멘트를 꺼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가슴 뛰는 순간이 있나요? 그 설렘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햇빛은 점점 더 환하게 번졌다. 우리의 그림자가 마당 위로 길게 이어졌다. 이제 숨지 않을 시간, 그리고 함께 걸을 시간이었다.